우리의 인기가 늘 쭉 가진 않았죠. 날개는 천사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음반으로 따지면 197만 장이 팔렸고, 그러면 유통사에서 계산하는 건 4,290원. 왜냐면 테이프 몇 장 나갔고 CD가 몇 장 나갔으니까 얼마, 이게 복잡하니까 자, 장당 그냥 4,290원으로 통일. 그래서 190만 장 나가면 여러분들 곱하기 4,290원 해보세요. 몇십억이네. 네, 한 80억 정도의 돈을 그 당시에 제가 아닌 우리를 제작했던 제작사와 여러 회사가 이제 벌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을 하고 제작을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욕심이 날 수도 있죠.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왜냐면 당시에 1등이 김건모 잘못된 만남 250만 장, 2등이 룰라의 197만 장, 95년도에 그 3집은 김건모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상유해라는 곡을 저희는 노래를 하게 됐고,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춤 연습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방송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건 표절이다라고 기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해외의 음악이 100% 다 수입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음악적인 구조도 아니었어요. 뭐 일본의 CD는 수입이 금지화돼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시 어떤 일본 음악이라는 곡을 표절했을 때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수들도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곡이 표절이다.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가수로서. 그래서 바로 활동을 접고 잠정적 은퇴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시간이 그 당시에 같이 겹치게 됐죠. 너무나 친했던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현도 씨는 그 슬픔에 이제 한국에 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있고. 하루 종일 했던 거지 같은 말과 죽을 만큼 바보 같은 짓들에 닫혀있는 나를 누가 대신 꺼낼 수 없을까.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현도 씨가 그래도 음악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 우리가 지금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현도 씨는 힙합에서만큼의 1등이었어요. 누구도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야, 음악 장르를 바꿔서 내가 전체 프로듀서를 해줄 테니까 진짜 음악으로 가자.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재기를 꿈꾸고 4집 앨범을 현도형과 함께 1년간 매일 같이 음악 작업을 하게 되죠. 그때 나왔던 곡이 3&4입니다. 원래 제목은 미래였거든요. 미래. 근데 3,4라는 제목을 이제 제가 현도 형한테 형, 3,4가 어떨까? 왜냐면 우리가 뭔가 3전사기라는 어떤 의미에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도 좋고, 그래서 3,4가 어떨 거라고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3,4라는 곡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아, 최고였죠. 예. 이제 룰라. 이 반창고 때문에 사실은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백종열 감독이라는 분이 지금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어원 뮤직비디오도 만드시고, 실제 이제 광고 디렉터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사업가로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날개는 전사 2집 때 앨범을 새롭게 가보자 해가지고 마분지를 접어서 룰라 2집을 원래 이 CD가 아닌 다른 형태의 CD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신선하다. 근데 음반이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일일이 마분지로 이걸 접어서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하루에 20만 장, 15만 장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루에 할 수... 그러니까 원래 CD는 기계가 다 이렇게 해서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블지를 접어서 CD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 제작자 사장님께서 이 사람 잡아와라.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수십만 장이 덜 나갔다. 저는 끝까지 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4집을 만들었는데 우리 제작자께서 반창고 붙인 사람 잡아와라. 저는 이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반창고가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룰라 4집에 이제 반창고가 들어가고 이 좋은 배경의 사막에 왜 반창고를 붙이냐 막 이런. 제가 이 앨범에 좋아했었던 곡은 사실은 3-4도 좋아했지만 오늘이라는 곡을 좀 좋아했습니다. 하루가 찾아온 게 오늘이구나. 이 속에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돼서 남을지 아무것도 내 앞도 모르질 않는구나. 아무라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구나. 오늘도 매일같이 하던 거다 하면서 언제처럼 보내야만 하는 걸까. 무엇을 해야 결국 무엇이 돼야 나는 기쁘게 하루를 마칠 수가 있을까. 행복인 바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진실을 진실로 지키는 오늘이 필요한 거야. 오늘을 열심히 살자. 이미 지나간 어제 그리고 뭐하러 미리 내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라는 형태의 가사였는데 이걸 기분 좋게 녹음도 했고 녹음하고 나서 이걸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곡을 지금도 조금 우울할 땐 크게 틀고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리플레시를 하는 곡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현도 씨가 작업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음악을 만드는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럼을 직접 쳐야 그 노래에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고 피아노를 쳐서 노래를 하던 시대가 지나고 그런 소리가 다 담아있는 CD가 정식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CD는 노래 만들 때 아무리 사용해도 상관없는 그런 이제 샘플 CD가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비트, 드럼 소리, 기타 소리, 베이스 소리를 샘플러에 저장시켜서 그거를 루핑화하면서 곡을 되게 재밌고 쉽게 만드는 작업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곡을 좀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현도 씨의 어떤 작업실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드디어는 이제 룰라 5집 때 전곡을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꿈에 그리던 멤버의 한 명이 전체 프로듀싱을 하고 그 멤버에 의해서 만든 곡을 그 가수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싱어송라이터라는 단어를 얻을 수 있게 된 계기의 음반이 룰라 5집입니다. 그때 이제 타이틀곡이 연인이었죠. 네. 오늘도 넌 튕겨. 그러니까 사실 룰라 멤버다 보니까 룰라의 아기자기함과 룰라의 어떤 장점을 제가 제일 잘 알다 보니 정말 많은 요소를 넣었어요. 우리 룰라 멤버들이 할 수 있는 리나의 귀여움과 또 리나의 어떤 그 보컬 능력. 그리고 이때는 김지현 씨가 없던 앨범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리드싱어로서 김지현 씨가 빠진 룰라는 망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때 한국에 온 마이키 로메오가 사실은 룰라를 유럽 진출을 시키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한 명이 나간 룰라의 3명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유럽 진출을 시킬 수 있는 영어 음반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하자 해가지고 영어 음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빈자리를 희한하게도 마이키 로메오가 잘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우리 5집 앨범에 멤버로 좀 들어와 줄 수는 없겠어요? 반대로.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월매송에서 랩을 했던 사람이에요. Tonight is the Night이라는 곡도 만들고 래퍼로서 활동을 했었던 유명한 독일의 DJ였어요. 그래서
알았어. 음악적인 도움도 주고 내가 멤버로 활동을 하게 하고 이제 룰라 5집을 만들게 됐고 이 앨범이 100만 장 가까이 팔면서 그래도 많은 성공을 이루면서 이제 끝났죠. 룰라의 연인이 끝나고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모두가 다 헤어지는. 여러분들 이제 가수가 거의 대부분 헤어지는 이유, 해체하는 이유가 사실은 음악적인 견해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제 한 그룹에서 하나의 이 음악만 쭉 하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포지션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저는 각자의 갈 길을 가면서 저에게 넌 이 길로 가면 어떻겠니라고 했던 또 영감을 줬던 누군가 한 명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분은 퍼프데리예요. 힙합을 하는 래퍼 퍼프데리. 1990년대는 동부 힙합, 서부 힙합이 있었어요.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뭐 웨스트 사이드 하는 것처럼 서부 힙합, 캘리포니아 쪽 그리고 뉴욕 쪽의 동부 힙합 이렇게 서로 자기네 동네 힙합이 최고다라고 싸우던 시절. 그때 퍼프데디가 제작한 노토리어스 B.I.G라는 굉장히 뚱뚱한 친구가 엄청난 대박을 일으키고 배드보이가 엄청난 큰 회사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동부 힙합의 노토리어스 B.I.G를 싫어하던 서부 힙합의 투팍이 음악에서 동부 힙합의 어떤 랩을 디스하기 시작하죠. 내가 만약에 B.I.G였으면 정말 겁먹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이 투팍이 음악에다가 너 와 당장 나한테 이길 수 있으면 와 뭐 정말 그래서 둘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투팍이 라스베가스 공연을 가는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팍의 어떤 랩의 패밀리들이 이거는 B.I.G가 한 거다 해가지고 B.I.G가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당시에 90년대 최고의 동부와 서부의 힙합의 최고의 래퍼들이었던 그 두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B.I.G의 레코드사의 사장이었던 그리고 래퍼였던 퍼프데디가 B.I.G를 추모하는 곡을 만들죠. I'll Be Missing You라는 곡을 만듭니다. This right here, tell me what goes out to everyone that has lost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In life after death. Every move I make, every single day, every time I pray, I'll be missing you. 시상식에서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퍼프데디가 부르는데 너무 멋지게 부르는 거예요. 퍼프데디가 랩을 하면서 펄을 입고 정말 하얀색 롱코트에 펄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죽은 친구를 추모하며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시.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한여름에 푹 찌는 이 더위에 그 조명 그 상황에서 이 하얀색 탁 펄을 입고 죽은 친구를 위해서 나의 친구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정말 이 감동과 눈물과 멋짐과 이 모든 게 다 그곳에 아 퍼프데디다 이거구나 이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힙합의 역사는 짧지만 저에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레게로 시작을 했고 레게를 모티브로 한 음악만 늘 해왔기 때문에 힙합의 역사가 짧은 내가 힙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고 양군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양군기획이 지금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양군기획에서 나오는 YG 패밀리라는 패밀리 음반 힙합 앨범이 준비되어 있고 싸우자 이들과 다 모여. 그래서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디바, 샤크라, 소호대, 엑스라지, 룰라 다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에 이제 레게의 음악적인 견해를 많이 도와줬던 바비킴까지. 바비킴도 역시 닥터 레게라는 그룹에서 랩을 하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바비킴까지 들어와서 거대한 브로스라는 클랜 앨범을 만들게 됩니다. 스웩. 바비킴이고요. 에스더, 디바, 야.
룰라 뒤 샤크라, 예. 정중하게. YG 패밀리에는 원타임, 그리고 양현석, 진우션, 그리고 무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꼬마 지드래곤이 음반에만 참여를 했고요. 페리라고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양궁계에게 힙합 음악을 만드는 가수까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또 무대 싸움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양현석 씨는 이제 막 영상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영상 뒤에 헬기가 뜨면 진짜 헬기에서 내리는 것처럼 해서 그걸 뚫고 나와서 랩을 하고 막 딱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수로 갈게요. 저희는 윈민이라는 음악에 풀 오케스트라 스트링 세션이 들어갔고 풀로 다 코러스가 들어갔으니까 저희 풀 오케스트라 24분 모시고 코러스 12분, 그리고 저희 백업 댄서 20명, 저희 멤버 15명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되는 멤버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많지 않아서요. 이 가수가 노래하고 들어갈 때 이 가수한테 마이크를 주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올라가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줄이자 해가지고 한 60여 명으로 줄여서 저희는 이제 인원으로, YG 패밀리는 영상으로 해서 둘 다 음반이 비슷하게 그 당시에 나갔어요. 약간은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둘 다 이제 뭐 한 20~30만 장 정도의 앨범을 판매가 됐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스의 뮤직비디오에 욕심을 좀 내기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이쪽 비주얼 디렉터로서는 존경하는 백종열 감독을 또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첫 번째 컨츄리 꼬꼬 음반 자켓 앨범, 컨츄리 꼬꼬 OAP의 가사를 도와주셨고 무빙이라는 가사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샵이라는 그룹의 이름을 아파트 더 샵이 나오기 전에 이건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고 이분께 너무 많은 부탁을 한 거예요. 브로스 뮤직비디오에서 끝냅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내가 그걸 쓸게.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쓰겠다. 매트릭스에서 총알을 딱 피할 때 이 화면이 탁 돌아가고 하는 그거를 최초로 뮤직비디오에 쓰겠다. 형 그거예요. 갑시다. 이거 장비 빌리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고 형 우리 그거 걱정하지 말고 형 가져요. 아까 그 자켓 앨범 거기가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한 세트예요. 여기가 지금 다 세트입니다. 이 세트에서 이 브로스의 멤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전체 도시를 브로스 멤버들이 장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10몇 명이지만 나중에 수천 명이 되는 그거를 다 일일이 찍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간 거예요. 찍었죠. 모션 컨트롤 카메라는 쉽게 돈을 주면 빌릴 수 있지만 그거를 정말 잘 만지시는 분은 한국에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 있지. 예. 그렇지. 다들 첫 번째 도전이었던 거예요. 모션 컨트롤을 갖고 온 것도 첫 번째 도전이고 그거를 쓰겠다라고 잡으신 카메라 감독님도 첫 번째 도전이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뭘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나와 그 감독님도 첫 번째 도전이었던 거예요. 완벽한 수천 명의 브로스 멤버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팔다리가 없어요. 얼굴만 나오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씨, 큰일 났다. 어쩔 수 없이 변형을 좀 했죠. 그래서 그 비디오를 우리가 실제 멤버들이 그 영상을 극장에서 보는 걸로 하고 극장에서 보는 씬을 다시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완성이 됐었던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극장에서 우리가 보는 걸로. 여기 보면 뒤로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사실 여러분 꿈이 개그맨은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꿈이 김상중 선배처럼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 탤런트 시험에 왜 떨어질까 하는데 제 친구 상호라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이고 지금도 제일 친한 저희 베스트 친구인데 영철아 개그맨 시험 한번 봐보라고 탤런트 시험 보지 말고 개그맨 시험 한번 봐보면 어떻겠냐는데
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상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했대요. 내가 어딜 봐서 개그맨하게 생겼느라고. 전 진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자기가 본 이때까지 개그 중에 그게 제일 웃겼대요. 근데 얼굴을 딱 봐도 그냥 개그맨밖에 안 하게 생긴 애가 너무 정색을 하면서 어딜 봐서 내가 개그맨하게 생겼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한 두 번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 보는데 그때는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99년 마지막이더라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희 엄마가 안 된대요, 너는. 니는 내가 연예인되면 여기서는 장을 찢는다. 저희 엄마 맨날 그랬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최종을 딱 통과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다 이제 담백하게 엄마 합격했다고 하려고 하는데 엄마 와! 그러는데 엄마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엄마는 아는 것 같아요. 와! 혹시 시험 합격했나? 엄마 열 손에 장지를 준비해라.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와 이거를 쌍둥이로 낳았어야 되는데 하나만 낳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난리 났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합격한 그 다음날 저희들을 이렇게 이런 큰 강당에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심사위원 12명이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혹시 IMF 기억나세요? 네. 미안하게 됐다. 14명을 뽑았는데 윗선에서 이 경제 위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판단에 반으로 줄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웅성웅성 너무 놀래가지고 반 떨어지는 거야 그러는데 개그를 새로 짜오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다고 했던 걸 보기에는 이미 다 봤고 7명이 갑자기 자르긴 그러니 내가 왜 여기서 KBS 개그맨이 되어야 하는지 10초간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아마 자기소개를 다 준비해 보셨을 거예요. 30초 또는 1분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 맑기로 유명한 어디 중북 어디에서 제천에서 태어난 막내이고요. 이런 자기소개를 10초 하면 아마 다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강렬한 문구가 앞에 있어야 돼요. 다행히 운이 좋았던 터라 6번째 서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거 발표할 때 누구 봅니까? 1조. 첫 번째는 항상 보잖아요. 조 발표할 때 다 2조, 3조면 조금 여유 있잖아요. 일단 1조 하는 거 보고 1조 못하면 주워 보고 1조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할까 딱 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10초 스피치를 하는데 KBS 개그맨이 되어야 하는 거기에 필이 꽂힌 것 같아. 지금 시작하는데 저는 KBS, 오로지 KBS. 저는 태어날 때 KBS만 받고 저는 무조건 KBS. KBS 사랑하고 KBS 개그를 시작해서 KBS 개그 빼놓으면 준비된 KBS 남자 그러는데 두 번째 애가 이렇게 하면 되게 부담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얘도 그러잖아요. 저도 KBS입니다. 이 막 동작을 넣어. 저는 MBC, 뚜시, SBS, EBS 너는 누구냐고 난리가 났어요. EBS 교육방송. 근데 좀 피식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번, 4번, 5번인데 3번, 4번, 5번이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 거. 우리 영화관 가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Jennifer, what did you do last night? 어젯밤에 뭐 했니? 그러면 우리 뭐 하세요? 상대방 영어를 들어줘요? 우리는 상대방 영어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내 거 준비해야지. 그리고 한 명이 I watch TV yesterday 하면 옆에서 그랬잖아. 아이씨,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처럼 3번, 4번, 5번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다음 하는데 눈이 딱 저예요. 심호흡을 한번 딱 하고 근데 지금도 알 길이 없는데 저는 항상 발표하거나 뭐 시키면 항상 반발 나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겠는데 왜 약간 그 밉상 DNA 있는 애들 있죠. 자, 다음 하면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방금 전 이 자리에서 10년 뒤의 제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의 그림은 유홍열, 주명진, 이경규, 신동엽 선배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10년 뒤의 모습 기대되지 않나요? 참가번호 164번 김영철이라고요. 딱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지금 그 함성 소리가 그죠?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심사위원들 그 12분의 표정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잘한 날은 내가 아는 거. 선생님이 굳이 칭찬이 듣고 싶은 것 뿐이지 엄마한테 엄마가 너 잘했어라고 듣고 싶은 것 뿐이지 내가 잘한 날은 내가 알더라고요. 칭찬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심사위원 한 분이 작년 98년 MBC에서 최종에서 떨어진 걸로 돼 있네. 작년 MBC에서 최종에서 왜 떨어졌지? 딱 하는데 제가 네 작년 MBC는 아마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개그맨들 카메라 테스트 안 보거든요. 개그맨은 카메라에 못 나올수록 확률이 높거든요. 저는 드디어 KBS 14기 개그맨이 되었죠. 범균 씨 개그맨 시험 몇 번 만에 됐어요? 저 한 번. 저 2번. 뭐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 타방송사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3번이고 이게 2번 만에 된 케이스인데 오히려 들어오면 한 번 만에 된 애들 되게 많거든요. 옥동자, 오지연, 박희순, 네. 오나미, 박지선 다 한 번 만에 됐어요. 그래서 박지선이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선배님 얼굴을 보면서 3번 만에 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MBC 오정태 개그맨은 개그맨들끼리 들은 얘기로는 개그를 안 보여주고 개그맨이 됐어요. 들어왔는데 합격해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오디션 있으세요? 저는 영화인데 어렸을 때 이제 감독님이랑 다른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의자가 5개가 있었는데 애들이 6명이 들어왔어요. 의자가 하나 모자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한 명은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못 앉으니까 야 너 나와 나 앉을 거야 이러고 이제 어른들 앞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든가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그럼 너 앉아 이러고 제가 일어나서 제가 바닥에 앉았던 것 같아요.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화가 어린애 아이의 순수함을 그리는 거였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 캐스팅 네 되고. 합격해서 이제 그때 아마 2,000명 대 1위였던 저는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슈퍼스타 K.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웃긴 얘기예요? 안 웃기만 해봐. 이제 제가 군인이었는데 마침 그때 육군이랑 여기 엠넷이랑 같이 슈퍼스타 K4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군인 신분으로 신고합니다. 일명 김정환은 슈퍼스타 K4 파견을 명받았습니다. 특후 나갔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근데 제가 긴가민가한데 다른 얘기인데 네. 우리 한현민 씨가 득슈스케 할 때 도와주셨던 것 같거든요. 현민이가? 맞죠?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 이제 아빠가 갑자기 어디 가죠 저녁에. 네. 어디였더라? 무슨 대학교? 맞아요. 네, 어디 대학교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갑자기 보니까 이제 TV에서 옛날에 맨날 봤던 거 슈퍼스타 K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오늘 이 대사를 할 거래요. 그래서 봤는데 영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영어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적어준 게 Ladies in Gentlemen 이러는 거예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에디 킴 하는 거예요. 그 생방송이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영어로 하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그때 에이전시 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인사 너무 떨고 있어서 영어도 좀 봐주고 근데 딱 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게 생긴 거예요. 그치. 리허설 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방송 할 때도 잘 기억 날지 모르겠지만 에디 퀸이라 그랬어요, 저. 에디 퀸? 네. Lady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y friend, Eddie Queen. You and I must make a plan. We must bring salvation back. 개그 하다 보면 참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가 있잖아요. 자꾸 새로운 걸 짜야 되니까. 슬럼프가 예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똑똑 다음 주쯤 가도 되겠니라고 이렇게 신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주저앉은 것처럼 오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선배님들이 시키는 대로도 막 해봤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아마 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처음에 롤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데뷔하자마자 그때 신동엽, 유재석, 강호동 이런 선배님 개그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 진짜 신인 때 집에 신동엽 노트, 강호동 선배님 노트, 유재석 선배님 노트가 있었어요. 그거 했던 걸 그대로 하니까 안 웃기더라고요. 라면을 5개 먹고 잤어. 얼굴이 부었어. 이거는 강호동 형이 웃기잖아요. 라면 5개 저는 웃기지 않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하는 그 개그들 있잖아요. 특유의 그 젠틀맨처럼 하면서 영철아, 우리 영철이 잘 지냈니? 형, 영철아 여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형 아침에 나 영어학원 갔다 왔어. 그래? 영철아, 영어도 좋지만 영철아. 서울말을 먼저 배워보는 건 어떠니 영철아? 뭐는 유재석 씨 개그, 신동엽 씨 19금 개그 이런 걸 제가 따라해봐도 그냥 저질처럼만 보이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떡하지 하는데 정말 서수민 PD님 그런 거예요. 영철아 왜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처럼 되려고 해? 너는 넌데.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 너는 어차피 호동이 형, 재석이 형이 될 수가 없어. 너는 김영철이야. 김영철이 잘하는 너를 보여줘. 제가 잘하는 게 뭔데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더라고. 너무 무책임하게
네가 잘하는 걸 네가 찾아야지 하는데 국내 개그맨 선배가 되는 것도 좋지만 더 넓게 생각해. 저한테 think big을 알려줬어요. think big. 크게 생각해, 크게 생각해.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Just for Lab이라는 코미디 페스티벌을 하는데 시간 되고 여유 되면 그 대회를 한번 나가보렴. 환청처럼 들린 날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어느 날 그냥 던졌어요. 너 키가 얼마야? 나 70. 그래? 너 살 조금만 빼서 내년에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보렴.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회를 나가보렴 하는데 진짜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2003년 캐나다 저스트 포 랩이라는 몬트리올에 있는 코미디 페스티벌 제가 나가게 됐죠. 그때 2003년에 저의 영어는 진짜 신기하게도 인사만 하는 것만 알아들어요. 앞부분 인사는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왔고요. 몬트리올 날씨 너무 좋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쩌려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오면 Hello, ladies and gentlemen, I'm from New York. Wow, Montreal is a really nice weather. But you know, I thought it was really nice, but I'm sugar on the Jesus. Yeah. 그런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나도 그런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코미디 프로 볼 때 진짜 나 100% 이해 못했는데 옆에 애들 웃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음도 또 강중약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무데나 똑같이 웃으면 이해 못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별로 안 터진 것 같은 거는 하 해서 또 중은 빵 터지는 거는 이렇게 1시간 반 후인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교감하면서 웃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죠. 난 한국에 돌아간다라면 코미디를 나중에 해야지. 일단 영어 먼저 해야지. 그냥 혼자 막 영어로 생각했어요. Doing comedy is later, studying English is first. 그래서 처음으로 코미디언 1호가 탄생하는 그날까지 영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03년 9월 1일이었어요. 저한테는 두 번째 생일이고 월요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히말라야 슈퍼파워. What is your special your restaurant? What's good here? You know, I thought it was really nice, but I'm sugar on the Jesus. Yeah. 오히려 영어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말 하는 만큼 영어를 하실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 진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좀 힘이 들 때도 있었고 영어 공부도 슬럼프도 물론 있었고 영어 실력이 좀 어중간했던 시절에 사실 그만두지 않았던 건 또 이경규 선배님의 아주 멋진 조언과 또 칭찬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경규 선배님하고 제가 참 의외로 격 없이 되게 굉장히 잘 지내거든요. 너는 뭐라고 멘트 할 거야? 띵동. 안녕하세요. 당당당 김영철이요. 배고파. 나 깜짝 놀랐잖아. 난 대문 앞에서 대문 초인종 앞에서 당당당. 야 어떤 생문을 줬어? 배고파는 뺄게. 박자 너무 좋지 않나요? 다 들어주고 당당한데 때리면 안 산다는 거 알고 다 들어주고 딱 때려가지고. 네. 개그맨들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맞기는 맞았는데 잘 웃기게 떨어지면 하나도 안 아프고 속상하지 않고 그럴 때 있거든요. 행복하죠. 네, 행복하죠. 네. 나 이경규 선배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책이 나왔던 날인데 영어 책을 두고 선배님한테 계속 이렇게 대기실에 왔다 갔다 하고 선배님 전화 통하다가 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거기서 선배님 뭐 죄송합니다. 나가면은 오늘로써 이경규 선배님이랑 저랑은 관계가 더 회복되지 않고 어색한 관계로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라임을 맞춘다고 왜? 이경규 선배가 처음으로 동공이 흔들리는 거 봤어요. 놀래가지고 자기도 처음 본 패턴이 우배였나 봐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을 못 이어가더라고요. 앉아봐! 이렇게 해서 앉았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오늘 책이 나와서 이제 선배님께 드리고 싶었다 했더니 오늘 끝나고 녹화 끝나고 어디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다고 했더니 형이랑 소주 한잔 할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을 하게 됐는데 그날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철아, 두 번째 책도 나와. 두 번째 책도 내. 영어하는 이미지를 갖고 갔으면 좋겠어. 계속 공부를 하래요. 첫 번째 책 내고 두 번째 책 내고 네가 영어를 하는데 한 번씩 영어 인터뷰하는 게 멋있더라고. 진짜요? 영어 열심히 해. 내가 일본어를 안 하고 영어를 너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왜요? 영어가 이렇게 좀 주문할 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Excuse me, can I have 2 cheeseburgers? 그럼 일본어 한 번씩 주문하려고 하면 막 스시 여럿이 꺼내가시마. 영어가 좀 있어 보여.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어가 너의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영철만 미국 간다고 하는 날 올 것 같은데 그날 한번 기약하면서 영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들었던 그 말이 제가 두 번째 영어책, 세 번째
그리고 영어책 번역을 하고 또 영어 회화책을 내고 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스타들이요 요즘에 자기 고백을 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백하는 분들이 많죠. 예, 제가 어떤 한 여배우인데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류 스타니까 부와 명예와 영향력이 확 생겼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엄마도 나한테 함부로 못한대요. 옛날에는 엄마가 등짝 때리면서 야 맨날 잔소리하고 뭐 너 뭐가 될래 맨날 이랬었대요. 근데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집도 내가 사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하면서 얘기를 못하고 자기 오빠도 자기가 벌은 돈으로 유학을 가 있고 그러니까 오빠도 나를 어려워하고 막 이런 삶에 있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TV를 막 돌리다 보는데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하면서 나온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저게 누군가, 저게 난가, 이게 난가. 네, 이런 혼란을 막 이렇게 겪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만 나를 연예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연예인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나도 나를 자꾸 연예인으로 스타로 자꾸 인식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는 마지막에 그러면서 굉장한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를 저는 드물지 않게 봐요.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스타들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욕구. 대부분은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기대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기 위해서 나를 자꾸 지워가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많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 가서 정말 혼돈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다 막 뒤죽박죽인 것 같고 내가 누군가 싶고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제가 거의 중학생 때부터 이제 좀 집에서 가장 역할을 지금도 이제 물론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버릇이 됐던 게 고민을 잘 얘기를 안 해요. 특히 가족들한테 왜냐면 제가 힘든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은 더 걱정을 할까 봐 저는 이제 고민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딱 이렇게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그래서 예. 사실 저도 되게 안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많은데 당연히.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왜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엄마가 또 이거 볼 거고 근데 저는 사실 G.O.D가 이제 데뷔해서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정말 수많은 상을 받고 또 정말 큰 공연장에서 공연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우리 각자 활동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멤버들은 뭐 태우나 호영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이제 하고 막 활동하는데 그때 저는 제가 싹 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G.O.D로 살다가 나로 살래니까 갑자기 어떻게 그렇죠. 살아야 될지 모르는. 항상 밥을 먹어도 5명이 먹고 뭐 일을 해도 5명이 같이 하다가 뭔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내 개인의 영향력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자신감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야 지금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막 얘기를 그렇게 해도 이게 정말 진심 같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느낌 들어서 그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진짜 사라지고 싶고 내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러셨을 것 같으네요. 저도 고민 같은 건 절대 나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일과 평상시에 저는 딱 중간을 두거든요. 김민규는 김민규, 이제 배우 김민규는 김민규 이렇게 두는데 되게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보기에는 이게 옷도 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지만 평상시엔 진짜 페인처럼 생기거든요. 그게 원래 저예요. 잘 안 꾸미고 옷도 편하게 뭐 다 편하게 다니는 게 원래 저기에 그거만큼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친구들이나 뭐 누군가는 저를 이제
배우 김민규로 보는 거죠. 친구들도 네, 그죠. 이게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없어지고. 그 본지 그 바로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제 방에 그곳에서 잘 안 나가요. 그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나로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제 방에서는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도 얘기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는 잘 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아까 데니안 씨 그랬는데 그때 막 너무 힘들고 흔들리고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는 스타잖아. 그렇게 유명인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데니안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심리적 폭력이죠. 이 사람은 스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런 개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워야 한다. 뭐 너는 모름지기 이런 존재다. 예,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심리적 폭력이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연예인 중에 제일 잘 살 수 있는 사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연예인 같지 않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스타 김민규, 뭐 배우 김민규이기도 하지만 20대 한 남자 김민규이기도 하고 어떤 뭐 그냥 누구의 친구 김민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배우 스타 김민규라는 것에 너무 압도되지 않고 내가 배우이지만 또 다른 어떤 여러 김민규라는 것을 내가 의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연예인 같지 않은 연예인의 역할 기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근기 남들은 그냥 뭐 친구로 살고 딸내미로 살고 그냥 학생으로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금덩어리는 없어도 사는데 쌀이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금덩어리는 있는데 쌀이 없는 상황, 일상이 없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값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한 무엇은 있는데 실상은 일상을 유지할 쌀이나 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 이런 것 안에서 자기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남보다 굉장히 성공한 그런 스타들이 그렇게 더 많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거나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선생님,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고 또 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 있었어요. 밖에 일을 하는 배우로서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정에 돌아와서 이런 육아나 뭐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혼돈이 오고 괴롭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는 운전을 못하고 남편이 운전하니까 야 거기 가서 만두 좀 사와 이러면 내가? 좀 나더러 만두 사오라 그러는 거야. 오빠가 아니 왜 나더러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얼굴이 알려지고 지금 아무 무방비 상태고 막 슬리퍼 신고 있는데 나더러 뭘 저를 사오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남편이 조금 서운했어요. 만두를 사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책정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저 안 꾸며져 있는데 예, 모든 인간은 멀티플레이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만나는 관계마다 딸이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뭐 동네 아줌마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은 관계마다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고 그게 내 일상이고 그것이 내 삶의 뿌리고 그것이 튼실할 때 연기도 명령기가 나올 것이고 직업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적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직업이어도 그 연예인들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이 명품 매장의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굉장히 고급지게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한 1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황장애로 쓰러진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객들이 까다로운 고객이 많고 컴플레인이 되게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이 모욕이나 뭐 시달림이나 이렇게 굴욕감, 모멸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딴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교육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영어 이름을 정해라, 매장에 들어올 때. 그래서 자기가 마이클로 정했대요. 자기는 예를 들면 김철수인데 명품 매장에 이렇게 딱 출근을 하면 마이클로 생각해라. 그래서 당신이 받는 모든 모욕이나 굴욕이나 이건 마이클이 받는 거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마이클 벗어놓고 다시 이게 김철수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그게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규정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는 알잖아요. 마이클이 김철수고 김철수가 마이클인 거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까지 가게 된 거죠. 연예인들의 삶도 스타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끝에 사실은 심각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내 존재라는 게 뭐냐? 내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존재에 집중하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내 견해? 뭐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러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저는 혹시 이게 궁금한 게 제가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어릴 때 되게 혼자서 집에 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5학년, 6학년 때인가 학교 내에서 공포 소설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자서 집에서 읽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공포 영화를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친구들이랑 어디 지방을 놀러 간다. 이러면 밤에 남자들끼리 뭐 이런 테스트라고 해서 뭐 그 압력 테스트에서 문 닫은 학교 운동장에 뭐
철봉 밑에 이름 쓰고 오기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계속 누가 하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혹시 이게 트라우마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얘기들인데 트라우마는 뭐 그것 이상이에요.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아픈 만큼은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파괴된다라고 해야 맞는 정도의 아주 압도적, 재앙적 상황을 겪은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한테 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태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한 경우 아니면 고문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 각인이에요. 죽음이 각인되는 상황 이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랑 옆에서 같이 숨을 쉬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죽음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죠. 너무 생생해지죠. 비극적인 죽음이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한번 겪으면 자기 삶이 거기서 이렇게 시계가 멈춰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살 땐가 뭐 한 10살 남짓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여성인데 20년 후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살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왜 그랬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트라우마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그 시기에 자기 삶의 시계가 이렇게 멈춰요. 계속 그 생각, 그 기억, 그 상황 그걸 거의 분 단위로 기억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 이상 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은 다른 경험은 뒤로 이렇게 뿌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기억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계속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더더욱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경험은 한 번이어도 기억에 의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